그리고 새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7, 8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가 이게 기본 교재입니다. 실전 문제집 이게 기본 교재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인 교재로 서브노트 있어요. 서브노트는 딴 게 아니고 그거예요. 요약 자료예요. 전체 이론에 대한 요약 자료, 주제별로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잠깐만 지금 안 사셔도 괜찮아요. 지금 그럼 샀어야 돼 이러면서 지금 흥분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는 9, 10월 달에 이게 보조 교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 10월 달에는 메인 교재가 없어요. 애초에 메인 교재가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랑 풀이 자료가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조 자료로 같이 쓰게 되는 게 이게 서브노트예요. 서브노트인데 근데 이게 9, 10월 달에 공부를 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제 7, 8월 같은 경우에 정리하시고 공부하실 때 이제 자기 자료 있으셔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는 쌤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7, 8월부터 이론 정리해서 보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걸 미리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된 거고. 근데 저희 본 수업에서는 일부 씁니다. 일부 쓰게 됩니다. 7, 8월에 일부 쓰게 되는데 어떻게 쓰게 되는 거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수업 계획을 잡을 때 이것저것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7, 8월에 문제풀이만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풀이 덧붙여서 9, 10월 달에 이론 정리는 순서대로 못해요. 할 수는 없어요. 9, 10월 달엔 바빠요. 그래서 7, 8월에 최종적으로 요약자료 가지고 서브노트 가지고 그러니까 매 시간 끄트머리에 진도를 어느 정도는 같이 쭉 나가보는 거, 좀 빠르게 나가서 문제풀이랑 별도로 진도를 같이 억지로라도 빼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안 돌리면 안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론을 혼자 보시기 힘드시니까 그걸 같이 좀 빼는 거, 가이드로 빼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서브노트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본 교재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기본 교재가 있으시니까 기본 교재를 가지고 진도를 같이 보시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쓰셨으면 해서 한 거니까 좀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교재 이렇게 두 가지로 문제집이랑 서브노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7, 8월 같은 경우에 종합문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시간 강의 안내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자료를 추가적으로 3개 받으셨죠? 3개를 받으셨습니다. 그중에 연간 계획서 있는 거 그거 같이 볼게요. 연간 계획서가 전체적인 강의를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협동학습 자료,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자료에서 추가로 2개가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제 풀면서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연간 계획서 있는 자료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수업은 똑같이 진행이 돼요.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해서 월화 해서 총 16번 수업을 하게 되고요. 저희 수업은 가급적이면 1시간씩 끊어갑니다. 그래서 1시간 하고 쉬고 1시간 하고 쉬고 끊어가고요. 예전에는 제가 묶어서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2시간 하고 잠깐 쉬고 이렇게 했더니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되게 지겨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셔서 별일 없으면 가급적이면 1시간씩 끊어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강의 안내랑 그 다음에 논술, 기본적인 논술과 관련된 쓰기 기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들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문제집 풉니다. 제가 실전 문제집 있죠. 문제풀이 같이 할 거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론 정리 빠르게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이제 강의 안내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연간 계획서 있죠? 7, 8월, 9, 10월, 11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강의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저기 1, 2월 강의부터 해서 연간 계획서는 항상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는데 점점 짧아져서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었거든요. 1, 2월 강의부터 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강의 11월 강의 같은 경우에 한 달짜리 강의라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7, 8, 9, 10, 많이 남았네요. 11월 5개월이나 남았네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맨날 얘기를 한 5개월이 남았습니다. 자, 7, 8월 저희 핵심 문제, 종합 문제, 풀이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예상 문제 중심으로 실제적인 문제풀이 대비법을 집중 연습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이를 하게 됩니다. 문제풀이 할 때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럼 현장에서 같이 바로 푸는 건지 같이 써야 하는 건지 미리 풀어와야 하는 건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현장에서 푸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는 풀이를 같이 합니다. 제가 같이 풀이하고 관련되는 이론 정리해 드리는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보통은 사전에 집에서 선생님들이 주제를 다음 시간에 나갈 주제 보통 3개, 4개 정도 나갈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주제들을 미리 읽어보시고 문제를 읽어보시고 대략적인 개요나 키워드를 짜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론 진도 나갈 때는 이론 수업에서는 예습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예습은 중요하지 않고 맨날 복습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문제풀이 5, 6월 문제풀이부터는 기본적인 예습은 간단하게 하시고 대신에 예습을 되게 오래 하실 필요는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잖아요. 문제 보시고 키워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오시면 되는 거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본 수업에서는 그렇게 정리해 오셨던 문제 같이 풀이를 하고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 6월 달부터 똑같은 얘기긴 한데 문제풀이반 진도 나가실 때 문제풀이반 강의 자체는 진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 시간 나가는 강의의 양 자체가 이론 강의 나갈 때만큼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부할 거 별로 없네. 편안하다. 이 정도면 하면 되지 않느냐. 전공에 집중해야지. 일주일에 하루도 교육학을 하지 않으시고 수업 정리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복습하실 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수업 복습은 복습이고 또 개별적으로 이론을 돌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 뭘 하든지 간에 개인 진도를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는. 근데 외우는 건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붙잡고 앉아서 여기 외웠어요.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스터디 할 때는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혼자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7, 8월 2달 동안 최소 한 번은 반드시 돌려야 되고요. 좀 빠르게 돌리시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속도로 돌리시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너무 욕심내실 것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돌리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지금 시점에서 힘든 게 맞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꼴로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습은 간단한 키워드 수업하시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시고 개별적으로 진도 나가시는 거 체크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모의고사 이번 수업에 7, 8월에 모의고사가 총 4번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다 실전 형식으로 똑같이 그러니까 12월에 문제 나올 것 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약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봐요. 모의고사 4번 보게 되고요. 그 4번에 대해서는 다 개별 첨삭 나갑니다. 제가 첨삭해요. 첨삭해서 드리고 그 중에 2번은 그 첨삭된 내용 가지고 같이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그 상담 계획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모의고사는 2주에 한 번씩 4번이니까 그죠? 총 8주 수업에서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겠죠. 언제 보겠습니까? 내일 봅니다. 오늘 보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오늘 볼 수도 있는데 첫날 보니까 다들 되게 소름 끼쳐 하시고 첫날 그냥 왔는데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모의고사 본다고 되게 불쾌하시더라고요. 내일 봅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실 수 있겠죠. 내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첨삭해서 다음 주에 그거 가지고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쓰는 논술은 상담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첨삭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하고 첨삭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 10월 그 다음에 11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재 없어요. 교재 없이 문제 모의고사를 현장에 오셔서 주구장창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9, 10월 달부터 해서 월요일 날은 모의고사 2개 보시게 되고 화요일 날은 1개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주당 3개 정도씩은 계속 쓰시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걸 배우시고 또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그걸 익히시게 되는데 지금 7, 8월은
아마 이전에도 쓰기 연습 많이 하셨던 선생님들은 뭐 잘 쓰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론 공부하시다가 혹은 이론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7, 8월 강의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기 때문에 7, 8월 시점에 많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쌤들의 공부 상태는 정말 천차만별로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주변에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모의고사 보고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난 이거 이만큼 한다. 이거밖에 못 한다. 전혀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건 12월 달에 시험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되게끔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 가지고 남들은 이렇게 쓰는데 나는 이렇게 써요. 막 글이 안 나가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5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시험 공부하기에 5개월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죠?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짧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쌤들 이거 그렇지만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실 때 도대체 며칠이나 공부하셨는지 그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억을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하셨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 며칠 하셨어요? 길게 해야 일주일 아니에요? 그죠? 보통은 2, 3일 그 전날도 하시고 그래도 다 시험 보잖아요. 잘 보셨죠? 그거는 모르겠지만 다 보시잖아요. 한 달만 준비했으면 중간고사를 한 달 준비했으면 얼마나 잘 보셨을까요? 정말 잘 봤겠죠. 근데 우리는 5개월이나 있어요.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양이 좀 많긴 하죠. 많긴 하지만 못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뭐든지 열심히 합시다. 자, 그리고 9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를 주당 3개씩 보기 때문에 그 개별 첨삭은 주당 1개씩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총 8번 첨삭을 해드립니다. 개인 첨삭 해드리고 그중에 7번, 보통 마지막 주를 제외한 7번 개인 상담을 해요. 흥미진진하죠. 굉장히 즐거워요. 그 다음에 11월 달은 저희가 수업이 월요일에만 있어요. 화요일엔 수업을 빼고요. 월요일에만 수업을 하고 매번 모의고사 보고 매번 개별 첨삭하고 매번 개인 상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특강이 화요일 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7, 8월까지만 합니다. 8월까지만 하고 9월 달부터는 못해요. 9월 달부터는 할 수가 없어요. 상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내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2시부터 아마 같은 자리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사이에 그 특강을 하게 되는데 주제는 지금 1월 달부터 진도들을 쭉 나가고 있어요. 정리가 되고 있어서 내일은 지금 그 예상 계획으로는 평가관의 변화와 성취평가제라고 해서 그 주제를 같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공개 특강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싶으신 쌤들은 들으시고 다른 수업이나 사정 있으신 쌤들은 빠지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략적인 건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이번 수업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강의 계획이 다음 페이지, 2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별거 없죠. 뭐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1주차 화요일 날 1회 모의고사를 본다. 내일 1회 모의고사 봅니다. 그리고 2주차 개별 첨삭, 개별 상담 해서 보통은 월, 화, 양일 다 상담을 하게 돼요.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내일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거 첨삭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업 끝나고 나서 개별 상담을 할 거거든요.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첫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 순서대로 보통 잘라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정이 있으시건 하신 쌤들은 다 따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상담은 다음 주 월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 3주차 화요일에는 2회 모의고사 봅니다. 요거는 개별 첨삭만 해서 그 다음 주에 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5주차 화요일에는 3회 모의고사. 6주차 개별 첨삭, 개별 상담, 7주차 월요일까지 상담하게 되고 7주차 화요일 날 4회 모의고사 보고 개별 첨삭한 자료 드리게 됩니다. 별거 없죠? 간단하죠? 귀찮죠? 뭐 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렇죠. 맞습니다.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시점에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제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쌤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사전에 저한테 제 연락처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요. 연락처 알려드리면 거기로 문자 주시면 제가 주제 알려드려요. 어디 영역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공부해 오셔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가끔
되게 이거 시험 때문에 부담 느끼시고 교재 펴놓고 찾아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그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쓰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보고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건 딱 하나 글 쓰는 거? 글 쓰는 연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글씨는 아닌데 글을 쓰는 거. 내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글을 구성하는 연습은 돼요. 되는데 내용도 내게 안 되고 다음번에 똑같은 주제 주고 써보라 그러면 그거 다시 못 써요. 보고 쓰시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구조화해서 조직화해서 내 글을 쓰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론이 다 내게 안 돼 있잖아요. 언제쯤 되면 다 내게 될까요? 이 교육학 이론들이 어느 시점?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보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다 내게 될까요? 11월 달 넘어도 보통은 다 완전히 자기 게 잘 안 돼요. 이제 10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9, 10월 달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내게 된다라는 느낌이 오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영역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게 된다라는 느낌은 정말 후반부에 가서 그 후반부에 가서도 잘 안 드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일 좋긴 하지만 혹시 그래도 지금 공부 시작하시거나 이론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글 쓰는 것만 하시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별로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를 해 오셔서 쓰시는 게 차라리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오시면 그걸 또 내가 쓰잖아요. 문제가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쓰면 정말 내게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가 나오면 누구보다도 더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내일 모의고사 보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수업 끝나고 궁금하시다. 오늘 공부하셔도 되잖아요. 주제 영역 4개거든요. 4개니까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제 혹시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공부하셔서 내일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서 보통 1, 2, 3, 4, 4번 모의고사 볼 때 혹시 주제 알고 싶으신 쌤들은 그 전주 주말에 토요일 즈음에 문자 주시면 제가 주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기본적으로 전체 강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문제집이 메인 교재예요. 이거 진도 나가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진도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노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조금씩 진도 같이 나가는 거. 이 2개가 가장 메인 활동이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도 뭐 다른 주제들이라든지 일들이 있으면 그걸 같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7, 8월 반은 5, 6월 반이 기본 문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고 7, 8월은 이제 후반부에 넘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긴 하는데 그것 말고도 추가로 보게 되는 게 그 2016년도 올해 5급 행정관 선발 시험의 2차 교육학 문제가 지난주에 2차 시험을 봤어요.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한 3일 정도 시험을 봐서 이번 주에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이번 주 중에 아마도 그 행자부에서 문제를 발표를 해야 기출 문제를 보여주면 그쪽 서술형 문제는 모든 시험에 그렇지만 답을 주진 않거든요. 문제만 줘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7, 8월 강의 중에 해당 문제들을 다 풀게 됩니다. 문제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문제수가 의외로 많아서 한 1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서술형 문제들이. 그걸 추가적으로 다 같이 풀게 되는 게 이제 7, 8월 강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마 행자부 들어가 보시면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올해 문제가 어려울지 쉬울지 작년에는 문제가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어려운 문제도 조금 있었고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본 문제들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그쪽에서 서로 이렇게 문제가 왔다 갔다 우리 문제랑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이번 강의에 대한 안내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프린트아웃의 3페이지를 보시면 교육학 공부 가이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교육학 공부 전반적인 사항들 짚고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되게 중요합니다. 출발점 행동 확인입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하실 때 교수 이론 공부하면 제일 먼저 왜 학습자 분석하면서 출발점 행동 확인하고 사전 선수학습 지식 확인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할 땐 그걸 잘 안 해요. 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오늘 하고 싶은 거 오늘 뭐 할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 파악하시는 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간에 진단평가를 봤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 진단평가를 봤는데 저희가 지난주 특강에서 진단평가를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걸 본 수업에서 또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첫 시간에는 뺐어요. 중간에 할 수는 있어요. 4주쯤 지나가고 나서 자 이제 8월 달이 시작된다. 나의 수준은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이런 진단평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객관화되어 있는 점수를 가지고도 파악하실 수는 있지만 알잖아요. 어느 정도 됐는지, 올해 상반기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지금 현재 몇 %쯤 된 것 같아. 대략 느낌이 오죠. 안 오나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비중을 결정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요 경중에 파악도 필요하지만 내가 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 아는 것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하는 걸 더 하고 싶어요. 이건 우리가 동기이론에서도 효능감 공부하시죠. 자기 효능감 공부하시게 되는데 자기 효능감이 딱 그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더 하고 싶어해요. 내가 못하는 건 더 하기 싫어요.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전공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교육학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뭐부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는 잘해서 더 안 해도 되는데 그거 계속하고 내가 못하는 건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이거 여전히 모르고 있어. 여전히 잘 안 되네. 잘 안 봐지게 되는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 구분하셔서 잘 아는 거는 지금 잘 아는 거는 다음번에 봐도 보통은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모르는 거는 지금 안 보면 영원히 몰라요. 계속 모르고 계속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 하기 싫은 부분 좀 구분을 하셔서 공부 비중 결정하셔야 되고 논술, 서술 수준도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7, 8월이 되면 잘 쓰시는 분은 거의 이제 틀이 잡히기 시작해요. 이제 대신에 서결 같은 경우에, 서론과 결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서술이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문 쓰시는 데는 어느 정도 쓰셨으면 좀 이렇게 틀이 잡혀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쌤들도 많으세요. 문장 하나하나 쓰는 데서 뭐 주어 서술어 불일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의도했던 바가 다르게 전달되는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으신 분들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지금부터 더 애를 써서 문장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모의고사 볼 거니까 이론이라든지 서술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론 정리 어떻게 하면 되냐. 정리 노트, 암기 노트, 핵심 교재. 내가 주로 공부를 할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 핵심 교재, 핵심 자료는 지금 완료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서브노트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브노트 만드시거나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주제별 서브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완결된 자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만 봐야지. 앞으로 시험 때까지 이것만 봐야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이것만 봐야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만든 자료는 지금까지 만든 자료고 계속해서 수정하시고 덧붙이시고 삭제하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시험 때까지 계속 수정하시면서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끔은 자료 만드는 것 자체에 너무 집착하시고 너무 신경 쓰셔가지고 이 자료를 내가 완벽한 자료로 만들겠어.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나면 너무 막 이렇게 만족감. 모든 걸 이뤄냈다. 이것만 보면 된다. 근데 안 봐지거든요. 만들고 나면 안 보고 그걸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수정하고 고치고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수정하고 고치는 건 내용 자체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자료 자체에 너무 신경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는 언제든지 수정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빠르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7, 8월의 목표는 70%만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잘 안 돼요. 70%가 그러니까 전체 내가 알아야 하는, 내가 외워야 하는 키워드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가 70%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7, 8월까지의 목표로는 아주 완벽한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9, 10월 달이 돼도 허덕허덕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70% 안 되는 것 같다, 반도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시더라도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한 7, 80%.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7, 8월이 됐는데 난 아직도 못 외운 이론들이 많아요. 누르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못 외우는 것들이 많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시험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학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공 공부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같이 까먹으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외우겠어요. 시험 때까지 외워서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혹시 못 외운 거, 뭐 덜 외운 거, 헷갈리는 거 나오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험 때까지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쓰기 연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주일에 완결된 논술 1개, 개요 1개 정도 쓰면 아주 충분하다. 이것도 사실 좀 많죠. 많습니다. 논술, 완결된 논술을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 건 조금 힘들고, 우리 지금 2주당 1개씩 쓰잖아요. 어찌됐건 억지로 2주당 1개씩은 쓸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주에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쓰시면 되는데, 그거는 선택이에요. 글 잘 쓰시는 분들은 굳이 안 쓰시는 게 전 더 맞다고 봅니다. 이걸 쓸 시간에 다른 걸 외우시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예요. 근데 이제 글이 좀 진짜 안 나가는 분들, 서론, 본론 쓰는데 하나하나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하기 싫고 잘 안 되니까 더 하실 필요는 있어요. 더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 보시고 간단하게라도 노트에 한 반 페이지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추가적으로 1개씩만 써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논술 1개 또는 개요 1개. 논술 하나를 쓰거나 또는 개요 하나만 쓰거나, 논술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경우는 개요 쓰는 것도 큰 차이 없으니까 개요를 조금 더 상세하게 쓰시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서론과 결론의 양식화가 필요하다. 서서히 양식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해져 있는 공식처럼 대입을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문제 주제들이 그렇게 공식에 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요. 한 영역들만 나오면 그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 서론 결론 같은 경우에 그 좀 연습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 틀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기도 보면 1, 2월 달부터 해서 공부 쭉 해오신 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년째 공부하셔가지고 이론에 대해서는 뭐 또 별로 정리할 거 없어 라고 되게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7, 8월에, 7월 달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특히 왜 그 4학년 쌤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부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7월 달부터 보통 많이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런 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8월이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남들은 문제풀이 되게 잘 하는데 나는 이론에 대한 정리도 잘 안 되어 있어서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새로 시작하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랑 이론 정리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7, 8월에 힘들게 같이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안 하면 9, 10월 달에 하셔야 돼요. 근데 9, 10월 달에 교육학 공부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전공들마다 특성이 있긴 한데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개별 상담을 하니까 와서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 보고 나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9월 달에 오셨는데 교육학 처음 듣는다고. 올해 지금 처음 시작했다고. 초수인데 지금 시작한다. 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서로 같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냐 막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9월 달에 이론이랑 문제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진짜 드문 경우로 11월 달에 와서 이제 교육학 시작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시작한다고. 그 전에 뭐 하셨냐고. 올해 1년 동안 뭐 하셨냐고. 전공만 했다고. 우와, 전공 되게 잘하시겠다고. 전공 80점 받으시라고. 전공 80점 받으시면 돼요. 전공 80점 받으시면 교육학 8점만 받으시면 되니까, 진짜. 그죠? 괜찮아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9월 달에 하든, 11월 달에 하든, 7, 8월 달에 하든, 이론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힘들게 하시는 것보다 지금 힘드신 게 그래도 9월 달보다는 덜 힘들고 11월 달에 하시는 건 덜 힘드니까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신 쌤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남들은 다 했던 걸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몰아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고 하시면 9월 달에 밝은 날이, 즐거운 날이 올 겁니다. 진짜? 9월 달, 그죠? 9월 달 되면 그냥 숨 쉬는 게 힘들죠. 아, 왜 또 해가 뜨느냐. 왜 또 새로운 날이 밝느냐. 그죠? 어젯밤에 이 세상이 왜 사라지지 않고 내가 잠든 사이에 모든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대략적인 계획 잡았고요. 자, 이제 4페이지부터는 한글 맞춤법 백제. 저희 강의에서는 매 첫 시간마다 늘 보는 자료죠. 강의 들으신 쌤들 되게 친숙하시죠? 맞춤법 그래서 절대 안 틀리시죠? 그죠? 절대 안 틀리시죠? 진짜 많이 안 틀리십니다. 저희 수업쌤들은 거의 안 틀리시고, 이제 뭐 로서와 로서 같은 경우에도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로서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잘 안 쓰시죠? 이제 드디어 포기를 하셨습니다. 로서와 로서를 포기하시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잘들 쓰고 계십니다.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쉬운 길을 가야 돼요. 힘든 길을 가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몇몇 가지 사항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의외로 그죠 우리의 삶에 되게 도움이 되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문자나 이런 거 SNS 주고받을 때 맞춤법 틀리면 되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되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게 이런 멍청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니까 평소에 좀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5페이지에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실제에서 두 번째 거 2번 안과 니은 히읗의 안 구분하는 거. 자, 이거는 거의 안 틀리십니다. 진짜 거의 안 틀리십니다. 우리 국어쌤들도 많으시지만, 이분 맞아. 국어쌤들이 의외로 맞춤법 약하세요. 너무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머리가 복잡하셔가지고, 은근히 틀리세요. 자, 안과 니은 히읗의 안 나와 있는데, 자, 저희가 실제로 논술을 쓸 때는, 논술은 형식적인 글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어체, 구어체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문어체, 약간은 문어체, 구어체 너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편안하게 쓰시는 거는 글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형식적이고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을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말하듯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사의 안 있잖아요. 그냥 니은의 안은 안 쓰시면 됩니다. 이건 안 쓰십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좋다. 학생들의 지도에 있어서 체벌은 안 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체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쓰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은은 안 쓰고 니은 히읗에 않다라고 쓰면 됩니다. 집에 안 간다. 집에 가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니은 히읗에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라고 쓰는 걸 더 권고합니다. 그렇게 쓰시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6번 보시면 던과 든 나옵니다. 던과 든. 의외로 많이 틀리죠.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맞춤법에서 아마 앞으로 뭐 향후 100년이 지나도 아마 못 고쳐질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노래 가사 같은 데도 보면 이건 너무 많이 틀리죠. 고질적으로 계속 얘기해도 계속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던과 든, 어가 들어가면 과거의 의미가 들어간다. 과거에 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던을 쓰시면 되고 선택, 이거냐 저거냐 고르는 상태에서는 던이 아니라 든을 쓴다라고 하는 거. 교육학에서 이런 말 논술에서 이거 쓸 일이 있을까요? 든은 잘 안 씁니다. 든은. 뭐뭘 하든 말든 이런 말은 잘 쓸 일이 별로 없고 대신에 던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든이 아니라 던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16번 맞추다, 마치다. 발음상 크게 구분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언어 생활에서도 이거는 많이 틀리게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16번 맞추다, 마히다. 자, 중요한 사항. 옳은 답을 대다라는 뜻일 때는 마히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 마치다. 우리가 평가 이야기를 할 때 평가 영역에서 정답을 맞히다 얘기를 할 때는 맞추다가 아니라 마히다가 되는 겁니다. 평가에서만 우리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가 영역, 정답, 뭐 난이도라든지 변별도 등과 같은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마히다, 맞추다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에서는 맞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히다라고 쓰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정답을 맞히는 건 맞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답을 쓰시다가 헷갈려요. 순간적으로. 맞추다. 뭐였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안 쓰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였지? 맞추다, 마치다 해서 막 머리를 붙잡고 앉아서 고민을 하시다가 에이, 맞추다라고 쓰자라고 하면 100% 깎입니다. 100% 깎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되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저희 그 시험 보시면 되게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라? 다른 말을 쓰시면 됩니다. 정답을 마치다라는 말 대신에 정답 옳은 답을
쓰다, 옳은 답을 제시하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쓰면 한국말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원고지에 글자 수가 제한된 글이 아니거든요. 그냥 줄글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제발 편하게. 제발 편하게. 자, 그래서 마치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28번, 27번 두 개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걸리는 거죠. 정말 고질적인 항목입니다. 28번 먼저 보겠습니다. 로서와 로서. 전 진짜 이거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로서와 로서. 진짜. 어떻게 써도 헷갈리고 쓰는 사람도 헷갈리고 채점하는 사람도 100%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로서, 로서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분명한 게 아니면 잘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로서. 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격이죠. 자격. 자격. 뭐뭐로서.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로서를 쓰는 게 맞고 수단이나 도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로서를 씁니다. 로서. 근데 우리가 이걸 편의상 구분할 때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로서 앞에는 사람이 온다. 그 다음에 로서 앞에는 도구가 온다. 그 다음에 로서는 뒤에 썰을 생략해도 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안 맞아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선 이게 되게 맞거든요. 맞는 이야기인데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철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개념 구분이 모호해져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이 올 수도 있어요. 개념 자체가 올 수도 있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잖아. 개념이잖아. 도구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로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 말고 내용상 이게 자격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뭘 만들었는지 도구인지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게 좋다고요. 다른 걸 하세요. 그래서 로서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교사로서 등등 뭐 교육자로서 학생으로서 학부모로서 이런 말들이 주로 활용이 되게 되는 거고 로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칼로서 과일을 깎다. 칼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그래서 로서라는 말을 확실히 쓰시고 싶으면 이걸 로서를 바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통해서라는 말로 바꿔보셨을 때 말이 되면 그게 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풀어 쓰시면 되죠. 왜 굳이 로서를 쓰겠어요. 그죠? 여기 칼로서 과일을 깎다보다 칼을 가지고 과일을 깎다. 그럼 되지 않나요? 그죠? 되면 안전하게 쓰세요.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27번 같은 경우에도 함으로서와 함으로 이거 많이들 틀리세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자, 받침이 살아있는 함으로서는 수단 도구입니다. 수단 도구.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공부를 하는 게 뭐다? 도구인 거예요. 수단이나 도구인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수단이나 도구를 가지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 받침이 살아있는 으로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이거는 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부지런하니까 잘 산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런하니까라고 쓰면 안 돼요? 그죠?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가 헷갈리면 부지런하니까, 부지런하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되겠죠? 지금 안 와닿으시죠? 근데 이거 얘기하면 꼭 이거 얘기한 주는 이걸 쓰십니다. 답안에 되게 도전감 있는 약간 성취 목표 추구하시는 분들이 성취 목표 추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도전적인 과제, 약간 도전적인 과제 도전하겠어. 그래서 굳이 또 함으로써 등을 많이 쓰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읽는 사람이 순간 헷갈리면 이거는 맞는데도 틀렸다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말이 통하면 말이 제발 통하는 대로 써주세요. 로서. 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거 정도 추가적으로 따로 볼 건 더 이상 별로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교육학 논술에서 되게 다행스러운 게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맞춤법만 보지 띄어쓰기를 원고지에 쓰는 것만큼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라서 그래도 맞춤법을 너무 틀리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너무 틀리게 쓰시면 안 되는데 가끔 그거 있어요. 가독성을 높이려고 어떻게 쓰시는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럼 학교 교육의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강조하려고. 요 키워드가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학교 교육의 목표,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끊어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아요. 그죠?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약간 그 어법상 잘못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고 붙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대로.
거기에 쓰시는 대로. 그다음에 막 너무 많은 강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아무리 많이 틀려도 점수가 아주 많이 깎이진 않아요. 형식 점수가 보통 4점에서 5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논리적 구조에 해당하는 게 2, 3점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진짜 1, 2점이에요. 맞춤법이라든지 뭐 문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점수가 낮은 부분이라서 사실은 편안하게 쓰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나 문제는 신뢰성. 맞춤법이 많이 틀리는 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내용이 훌륭해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쓰면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편견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교사가 될 사람을 뽑는 건 맞춤법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건 아마 겉으로 표시를 안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맞춤법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논술 쓰기의 기본. 자, 형식적인 부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논술 쓰는 게 60분입니다. 그죠? 60분 동안 논술을 쓰시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편의 글을 쓰는 게 되게 촉박한 시간이고 보통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초반에 그 이론 공부가 덜 돼 있으실 때는 이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죠. 쓸 게 없구나. 페이지는 이렇게 많은데 내가 쓸 글은 없구나. 시간 되게 헐렁헐렁한데 공부하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쓸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한 시간 안에 다 구겨 넣으란 말이야.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시간이 촉박해요. 촉박한 시험이 맞아서 우리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보통 논술을 쓰실 때 대략적인 시간 배분은 개요 문제 분석과 개요. 그다음에 실제적인 서술, 퇴고, 이런 절차에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 분석과 개요 짜기 같은 경우에 개요 안 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짜세요. 짜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글을 잘 쓰시면 안 짜셔도 돼요. 드물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상담해보고 이렇게 글을 보고 나서 이분 진짜 개요 안 짜도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분들은 머릿속에 그러니까 글을 원래 잘 쓰시는 거예요. 원래 잘 쓰셔서 타고나기를 되게 글을 잘 쓰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갑자기 어느 날 잘 되는 건 아니고 이전에 글을 많이 쓰셨고 글도 많이 읽으셨고 다른 연습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서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우리가 다 습득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개요 안 짜도 됩니다. 안 짜고 그냥 쓰면 그냥 돼요. 좋겠죠. 그렇죠. 근데 우린 그렇지가 않으니까 보통 개요를 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고 우리가 답안을 수정하거나 바꾸는 게 힘든 시험이라서 개요를 짜실 수밖에 없어요. 반절 정도 썼는데 이 답이 아니네. 이게 아니었어. 라는 게 판단이 되면 답안을 바꾸셔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를 60분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60분 중에 25분을 경과한 시점에서는 답안지를 교환 안 하시는 게 안전해요. 사실은. 새로 다 모든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1대1 교환이죠. 가끔 되게 마음이 좋은 시험관을 만나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쓰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대요. 근데 그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답안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진짜 무슨 사고 생기면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 제출하고 새 답안지 받아서 새로 써야 되는데 3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새 답안지를 가지고 서론부터 새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못 쓰세요. 그래서 개요를 짜는 이유는 끝까지 쓰시기 위해서예요. 수정을 하시더라도 답안은 안 바꾸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개요를 꼭 짜셔야 됩니다. 문제 분석하고 개요 짜는 게 맥시멈 20분입니다. 보통은 15분 정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분석하고 써야 되는 거 정하고 대략적인 구조화를 하는 게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면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총 몇 단락을 쓰셔야 되느냐 하면 최소 6단락을 쓰셔야 됩니다. 그죠? 문제가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물어보거든요. 그럼 본문이 4단락에서 5단락이 되죠. 서결 있죠. 그러면 미니멈 6단락이에요. 최소 6단락 쓰셔야 되고 많이 쓰실 때는 7단락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7단락은 너무 조금 많기는 많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몇 분을 쓸 수 있을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셔도 한 단락에 6분에서 7분이에요. 7분 쓰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6단락, 7, 6, 2, 42. 42분이에요. 6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요를 15분 짜셔야 7분씩 쓰실 수 있어요. 개요를 20분까지 짜셨으면 6분씩 쓰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후반부에 마무리를 다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의고사 보셨던 쌤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후반부 서술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들 그죠?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뭐라고? 이러면서 두 번째 단락 쓰고 있는데 10분 남았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나머지 세 단락 네 단락은 10분 안에 다 쓰세요. 그러니까 그죠? 글씨도 그렇긴 하지만 결론은 뭐 한 줄 쓰시고 경우도 막 한 문장 쓰시고 그래서 교사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그거 많이 쓰시거든요. 결론은 좀 촉박하게 쓰게 되긴 하지만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15분 정도, 맥시멈 15분에다가 단락당 6, 7분 정도 잡으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안 써진다고 서론 붙잡고 앉아서 어떻게 쓰지? 도입 문장 멋지게 시작해야 되는데 10분씩 쓰고 계시면 끝까지 마무리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되게 촉박해요. 퇴고는 2, 3분 하시면 돼요. 근데 하시는 게 좋아요. 퇴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잘 안 보여요. 남의 글을 보면 잘 보이는데 내가 쓴 글은 진짜 오타도 오탈자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급하게 쓰다 보면 의외로 이상한 걸 굉장히 많이 써요. 답안지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특히 두 가지 개념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기지약, 위인지약 이런 거 물어보면 100% 되게 웃긴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기지약, 위인지약 썼으면 개념부터 쓴다. 위기지약은 뭐뭐뭐고 위인지약은 뭐뭐뭐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위기지약은 뭐뭐뭐고 자 그리고 위기지약은 뭐뭐뭐다. 안 쓸 것 같죠? 그렇게 쓰십니다. 규준참조, 준거참조 내잖아요. 똑같아요. 또 틀려요. 그것도 섞어 쓰시고 반대로 쓰시는 경우들도 많고 삐아제 비고치키 안 그럴 것 같죠? 삐아제 2번 쓰고 비고치키 2번 쓰고 그러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상황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몰려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할 것 같지 않은 실수를 되게 흔하게 다들 하세요. 그래서 갖다 답안지 같이 보면서 찾으면 왜 이랬지? 내가 미쳤나 봐. 이걸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퇴고는 가급적 2, 3분 정도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략 이렇게 시간을 잡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서론 결론 쓰시는 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본론은 그냥 내용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서결은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번. 서론의 역할은 문제 제기다. 서론은 아마 시험 볼 때까지도 힘들다 안 써진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자, 서론은 간단합니다. 서본결의 형식은 서론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고요. 본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해요. 답이 뭔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답을 제시를 해주고 결론에는 정리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문제 제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각 주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가치, 의 등을 제시해서 배경 문장을 서술하고 본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쓰다 버렸어요. 대부분의 경우 각 주제들이 연계되거나 혹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서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주제를 찾아서 문제를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작년 6월 시험부터 해서 그 시험의 형식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작년 6월, 작년 12월 시험을 보게 되면 큰 주제를 줘요. 문제에서. 왜냐하면 그 전에도 큰 주제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못 찾은 거예요. 계속해서. 못 찾고 쓰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줄게요. 해서 주제를 주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문제 영역들을 같이 논의를 하라고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를 서론에서부터 같이 논의를 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큰 주제랑 각각의 논의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왜 중요한지, 왜 가치가 있는지. 근데 이게 논의의 필요성 이야기를 할 때 각 논의 영역들의 필요성이나 가치,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하니까 냈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막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하지? 그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고 당연히 중요하니까 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기 문제가 나왔으면 동기는 학업 성취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는 게 학업 성취도 신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당연하다는 식 당위적으로 쓰시면 돼요. 뭐든지 중요하니까 냈겠죠. 의심하지 마시고 막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런 주제를 왜 이러면서 그죠 출제자들 의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중요하니까 뭐 머리를 붙잡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영역으로 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경 문장 서론은 그 다음에 문제, 영역, 제시 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서론을 쓰시면 깔끔해요. 문제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심리, 철학, 과정, 평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자, 이 글에서는
학생 이해와 관련된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지향해야 되는 교육적 가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살펴보는 것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문제 영역을 한정시켜서 문제를 제시를 하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이 영역들을 얘기를 하는 배경 문장, 즉 타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자, 심리는 이래서 중요하고, 철학은 이래서 중요하고, 그 과정은 이래서 중요하고, 평가는 이래서 중요하다 등을 의의를 설명을 해주면서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 요새 우리 교육의 방향이 지향하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관심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중요하니까 냈을 거니까 배경 문장 얘기해주고 문장을 제기를 해주시면, 그것이 문제를 제기해주시면 서론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은 본론, 서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문제 영역 중심으로 단락을 구성하세요. 제발. 우리가 지금 문제 출제되는 걸 보면 문제, 제시문, 배점이라고 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딱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배점 부분을 보면 본문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 영역이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4개면 4개, 5개면 5개 딱딱 쪼개져 나오면 그걸 한 단락으로 제발 구성하세요. 제가 이렇게 제발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안 하시는 쌤들이 많으신 거죠. 섞어서 쓰시거나 순서를 뒤바꾸시거나. 순서는 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는 안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놓고 쓰시더라도 순서는 바꾸지 않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한 문단에는 하나의 내용, 그 다음에 문단은 가급적 2갈씩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 요구하는 바가 앞으로 드러나게끔,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앞에다 드러나게끔 서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문장을 짧고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써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논술 처음 쓰시거나 논술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논술을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멋지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안 쓰던 말, 평소에 안 쓰던 표현들, 레포트 쓸 때 막 여기저기서 멋진 글들 막 쓰는 것처럼 멋지게 쓰고 싶어 하시는데, 평소에 그렇게 쓰셨으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보통 그런 말로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해요. 읽어보면 이상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말을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주어 서술을 호응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짧고 간결하게. 자, 무엇을 의도를 해야 된다? 학생한테 설명을 해주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글을 읽는 독자를, 이 문제를 출제를 한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안 읽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 읽고, 우리가 보통 채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직 교사분들 훈련받아서 많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현직 교사들은 교육학 전문가입니까? 쌤들은 교육학 전문가입니까? 쌤들이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현직 교사들보다는. 현직 교사들은 당연히 예전에 교육학 공부해서 교사하고 계시지만, 그럼 교육학 평소에 다시 공부하고 계실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전공 공부하셔서 수업하셔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쌤들은 지금도 교육학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도 일주일만 지나고 돌아서서 물어보면 기억 안 나죠. 막 까먹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공부했는데 금방 까먹는데, 선생님들은요? 더 심하겠죠. 자, 그래서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혹은 후배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쉽고 간결하고 분명하게 쓰시는 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제발 쉽게 쓰세요. 그러니까 딱 봐서 자기가 평소에 안 쓰던 말 있잖아요. 안 쓰던 말은 안 쓰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내가 봐서 뭔가 이상하다 고치시는 게 맞아요. 자, 마지막 결론은 본론에서 다룬 개념을 요약하고 재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결론은 되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보통 쓰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 가는 대로 많이들 쓰시는데, 본문에서 다뤘다 주요 개념들을 요약하거나 그런 개념들의 교육적 의의, 현장에서의 가치 등을 간단하게 제시하며 정리한다. 그럼 서론이랑 비슷해요. 비슷하게 쓰셔도 돼요. 서론이랑 결론은 근본적으로 비슷해요. 근데 서론은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겠다라는 글이었다고 한다면, 자, 결론에서는 이런 걸 얘기했다. 자, 봐라. 이렇게 중요하더라. 이렇게 중요한 영역이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 돼요. 비슷한 내용이라도 뉘앙스가 조금 다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쓰세요. 결론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은 새로운 주제를 결론에서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것만 안 하시면 이제 뭐 큰 무리 없이 서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저희가 모의고사 볼 거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한 번 시작해서 볼 거기 때문에 그때 써보면서 정리해 보시면
우리 같이 얘기했었던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 그죠? 강의 정리하고 안내해 드리고 요약했는데 좀 정신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